자, 오늘은 이제 우리 한민족의 국통에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삼성소 시대,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여, 사국 시대까지 이렇게 강좌를 이어져 왔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의 시대, 대진국과 고려, 그다음에 조선 시대, 대한민국 이렇게 이어지는 국통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그 시각 중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통시적 역사를 보는 관점하고, 그 다음에 공시적. 그러니까 시간, 시간을 꿰뚫어서 이렇게 통시적으로 보는 역사의 관점이랑 또는 공시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공시적인 상황 이런 거를 이제 통해서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통시적인 거와 공시적인 역사를 하나만 보면 안 되고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통시적인 시간이라는 거는 어떤 시간대 흐름 순서대로 쭉 같이 공부를 하는 건데 이 통시적인 시각을 통해서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그 역사 속에 있는 어떤 사건의 인과관계, 그다음에 역사 속에 흐르는 어떤 면면이 흐르는 정신, 세계 이런 것들을 이제 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시적 어떤 같은 시간대에 주변이 공간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동시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공시적인 시각인데요. 이런 공시적인 시각으로서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상황 파악이 굉장히 쉽게 되죠. 어떤 중요한 시간대에 또는 어떤 나라가 어, 바뀌는 시간대에 뭐 이럴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주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러이런 변화가 발생되고 전개해 나가는 건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시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시적과 공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국통맥은 어찌 보면 이제 통시적인 또는 통사적인 이런 시점으로 역사를 보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리한 것은 역사 속의 면면이 흐르는 이 원형 정신, 역사의 구성 원리, 이것을 전해주고 그것을 전해받는 것을 우리가 국통맥을 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따 조금씩 알아보겠는데요. 이 국통맥을 이은 대진국, 고구려에서 국통맥을 이은 대진국에서 이은 고려, 조선 국통을 연결되는 것이 그 이면 속에는 이런 원형 정신이 들어가 있거든요. 원형 정신. 그래서 이것을 이으면은 국통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개가 되는 것이라고 이제 파악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은 이제 대진국인데요. 대진국을 이제 보기 전에 우리가 그 환단고기 책을 보면 제일 앞에 표지에 뭐가 있냐면 이 9천년 역사 연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연표를 보다 보면 이거를 이제 많이 놓치고 이제 지나가시는 분이 많은데 역사 공부를 하실 때는 이 9천년 역사 연표를 잘 보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게 이제 대진국이잖아요. 여기 대진국인데 이 대진국과 동시대 아까 공시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보잖아요. 역사를 이제 이렇게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통시적인 역사이고요. 요 대진의 시대에서 쭉 바라보는 게 뭐냐면 이제 공시적인 역사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대진이 국통맥을 전해 받았는데 요 당시에
한반도의 남쪽에는 신라가 있었다. 아, 이때 이 신라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통일신라인데 사실상 통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후신라로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후신라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때에 중국 땅에서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 아, 당이라는 나라가 있었구나. 그다음에 그 위쪽에는 위구르, 뭐 거란족이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일단은 파악을 하고서 그 역사를 이제 보는 것이죠. 근데 그 당나라 바로 이전에는 이제 수나라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수양제, 문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래서 역사가 중국에는 수당, 요금 원명청 또는 수당 송원명청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는데 그 당시에 해당하는 우리나라는 당나라 때 대진은 당나라고 고려 때는 송나라고 조선 때는 명나라, 청나라였다라는 거죠. 이거 보면은 이제 한민족의 국가가 중국에 있었던 국가들보다 더 오래 유지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죠? 고려 시대 때 요금 원 세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송나라도 있었고. 조선 시대 때도 명과 청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 연표를 쭉 보면서 공시적인 저기 관점에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시대가 바뀌는 국가가 바뀌는 요런 시간대에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뀌는 요 시간대에 중국을 동시에 같이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잘 정리가 된 책이 뭐냐면 삼성기 전 편입니다. 삼성기 전에 임술 진지시에 뭐 한해시에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 시각이 언제냐면 중국의 역사가 바뀌는 시간 또는 한민족의 역사가 바뀌는 시간 그런 때들이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의 역사에 밝아야 되는데 그 밝아야 되는 게 이렇게 통시적으로 역사를 쭉 훑어보는 내용과 그 다음에 역사가 변혁이 될 때 또는 그 국가가 바뀔 때 그 당시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공시적으로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봐야만 역사를 정확하게 꿰뚫을 수가 있죠. 자, 이건 이제 역사 공부하는 방식을 조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밑에 쪽인 거죠. 여기도 보면 이제 서양 문명이 또 있어요. 우리가 역사책 보다 보면 저도 이제 대학교 때 그걸 많이 봤는데 뭐 마야 문명이라든가 뭐 올맥 문명 또는 뭐 그 뭐였죠? 잉카 문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을 볼 때 보면 굉장히 고대 문명이라고 그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중간에 마야 문명이라고 보이죠? 자, 여기 마야 문명이라고 보이죠? 제일 오른쪽 밑에 여기 보이세요? 네. 여기요. 중미 마야 문명. 예, 여기 마야 문명 있죠? 그 마야 문명을 쭉 올라가면 조선 여기 어디냐면 대한민국으로 와보면 한민족으로 와보면 어디쯤이냐면 사국시대 말기하고 대진 통일신라 시대예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시대가 중남미에서 마야 문명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 역사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야 문명, 뭐 올맥, 아즈텍 문명,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그 역사로 생각을 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는 뭐 그렇게 비교를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거든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일종의 서양의 사대주의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고대 문명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고대 문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도 보면 결국은 우리 대진과 신라 시대와 거의 동시대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 표지를 보시면서 자주 이 환단고기를 보시면서 제일 앞부분에 있는 표지 내용을 자꾸 보시면 굉장히 그 역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대진국인데요. 이 진짜는 문항 8개에 보면 이 진짜는 동방을 얘기하죠. 동방을. 이 동쪽 방향을 얘기하는데 이 동이라는 것을
한자로 찾아보게 되면요. 이 동, 이 동이라는 게 뭐냐면 그 갑골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 바구니가 아니고 뭐죠? 이렇게 어, 보재기 같은 데다가 무슨 물건을 이렇게 싼 거예요. 물건을 이렇게 싸가지고 이 동여맨 모습을 동자로 갑골문에는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보자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씨앗이 들어있어요. 이 씨앗이 들어있는 보자기, 동해면 보자기를 바로 동력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씨앗을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씨앗을 이제 심게 되잖아요. 씨앗을 심게 되면 그 씨앗이 이제 땅 속에서 자라고 나중에 이제 커서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동방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한자의 뜻은 이런데요. 어, 근데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참 아이러니컬하게 뭐냐면 이 동자가 들어가는 역사책들이 무지 많은데 그 역사책들이 내용이 전부 다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 거냐면 다 한반도 한민족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제 동국사략, 동국통감, 동국이상국집, 동국여지승남, 뭐 동경대전 이런 내용들 책들 기억나시죠? 이런 책들이 전부 뭐냐면 이 동자가 들어갔는데 이 동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한민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민족을. 그래서 한민족이 세운 나라 동국 이상국집, 동국 여지승남, 동국 사략, 동국 통감, 전부 동국 통감, 동국 사략, 동국 사략 이러면은 한민족의 나라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한 게 동국 사략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방인데 어쨌든 대진국이라는 것도 이렇게 큰 동방의 나라, 광명의 나라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죠. 자, 대진국은 그럼 건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 고구려가 망해가지고 대중상이 이제 고구려가 망했으니까 이제 그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황도로 달려갈 거 아닙니까? 이 대중상은 이제 서압록강 쪽에서 그쪽을 국경을 지키고 있었던 그 장군인데요. 서압록강이 어딘지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여기 지도에 보면 여기 서압록강이 보이죠? 여기 서압록, 그죠? 요렇게 요렇게 있는 게 뭐냐면 서압록강이에요. 그다음에 요게 요렇게 되는 게 요게 동압록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도 이제 압록강인데 요것도 이제 동압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 부분을 우리가 서압록이라고 하는데요. 요 서압록 강가를 지키고 있던 분인데 이분이 국가에서 이제 변란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을 모아서 어디로 갔냐면 이쪽으로 이제 옮겨갔죠. 쭉 가다가 사람들이 이제 가면서 계속 이제 그 장수들이 이제 합세가 된 거죠. 그래서 한 8천 명 정도 무리가 모였다고 하는데요. 쭉 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 이제 동모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동모산. 이 동모산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결국은 이제 들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고구려에 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동모산에서 성을 쌓고 이 동모산에서 성을 쌓고 이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라 이름은 후고구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중상이 이제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대조영이 나라를 이제 국호를 선포를 하는데 그때 선포한 나라 이름이 이제 대진국이죠. 대진국이 아니고 대진이죠. 대진이라고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지도에서 잠깐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요동반도잖아요. 요동반도. 자, 여기가 이제 요동반도인데요. 여기 요동반도인데 요동반도 옆에 요 부분 여기 이제 요건 이제 산동반도고요. 산동반도, 요동반도인데 요 사이에 있는 바다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레라고 해요. 바레. 바레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쪽을 대진이라고 쓰지 않고 이제 바레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요 부분에 바다 이름을 바레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옆에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서해, 황해, 그다음에 한반도 동쪽에 있는 걸 동해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을 바레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진국이 그 국가로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외국에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세웠다라고 이제 다들 이제 통보를 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국서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외국 자료들에서 나와 있는 이 대진국이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그 국통의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진 무왕제 일본 서기에 일본 나라에 국서를 보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부여의 전통을 계승한 나라, 그 나라의 황제가 보낸 국서라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또는 또 발해는 옛 고구려국이라고 일본의 그 기록 등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외국 자료에도 보면 신라가 후신라 통일신라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삼국사기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신라가 국통을 받아서 이렇게 계승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신라의 북쪽에 있었던 대진 제국이 이렇게 국통을 받아서 역사를 이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외국 자료를 통해서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발해의 명칭이란 한 번 더 이렇게 보시면 이 발해의 명칭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우리는 이제 발해라고도 우리가 역사를 이제 배워왔는데 사실은 이제 발해라고 부르면 안 되죠. 발해는 조금 전에 봤듯이 바다 이름이에요. 바다 이름. 바다 이름을 나라 국가 이름으로 삼는 사람 그런 국가 민족이 있을까요? 없을 거란 말이죠. 자, 이 발해라는 것은 누가 이름을 붙였냐면 당나라에 있는 그 당나라 이제 현종이 이제 붙였는데 이제 아까 역사에서 봤듯이 이제 나당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고구려가 이제 망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 고구려가 있던 땅에는 당연히 뭐가 있었겠어요? 고구려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이런 그 민족들이 한민족의 후예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당나라가 보기에는 그들을 어떻게 봤냐면 반란의 무리라고 본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반란의 무리라고 이렇게 대진을 반란의 무리라고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진이 너무 강성한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외교 정책을 이 정책을 반란의 무리라고 봐서는 이제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 당나라에서 국가로 대진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을 바꿨죠. 그런데 정작 국가 이름은 대진이라고 쓰질 않고 발해라는 국호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등장하는 최초의 사건이 뭐냐면 당나라 때 그 당나라 현종이 국서를 내렸는데 뭐라고 쓰냐 자효위 대장군 발해군왕 호란주 도독에 책봉을 했습니다. 누구를 책봉했냐면 대조영을 그렇게 책봉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이것도 사실은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편 나라에 있는 사람을 그 상대국의 국왕을 또는 황제를 우리나라의 제후국의 왕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국서를 내립니다.
이런 일이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국의 CCTV에서 보면 저는 이게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더 자세히 한번 보니까 이게 드라마가 아니고 다큐멘터리였어요. 드라마는 일종의 이제 그 거짓이 꾸며낸 것이 가미가 된 것을 우리가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 다큐멘터리는 우리는 전부 실증된 역사의 사실이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이 중국에서는 이 CCTV에서 이 장백산이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찍어가지고 실제로 중국 민족의 CCTV에서 이제 방영을 해가지고 아주 왜곡돼 있는 아주 고의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당나라 때 대진국의 국호를 의도적으로 발해라고 한 다음에 대조영을 이제 발해 군왕으로 이제 했죠. 발해 군왕. 발해 군왕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자기는 황제고 너희들은 왕이야 이렇게 제후로 격할시켜 버렸죠. 이게 이런 중국의 어떤 전통적인 악습이죠. 우리가 전에도 한번 봤듯이 뭐라고 저기 봉기저 조선이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기자를 조선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그 기자를 조선의 왕으로 앉혀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붓대 가진 사람들이 장난을 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붓대를 가진 사람이 한번 글을 잘못 써놓으면은 참 바로 잡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붓대 가진 놈이 도둑놈이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진국은 어떤 나라였냐면 황제국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황제국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냐면 칭제권원 또는 건원칭제라고도 하는데요. 건원칭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칭제, 황제로 칭하고 건원, 원이라는 건 근원이에요. 연호. 어떤 황제가 나라를 딱 세우고 나면 연호를 세웁니다. 연호. 아, 이제 뭐 어떻게 된다. 중광이다. 또는 천통이다라고 연호를 세워서 뭐 중광 1년, 중광 2년 이런 식으로 이제 연호를 매겨 그 나라의 연호를 매겨 가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칭제 건원이라고 하는데 이 칭제 건원은 왕이 할 수가 없습니다. 황제국에서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대진은 이 칭제 건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왜곡으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신라 시대 통일신라로 국가가 이제 국통이 이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신라에서는 황제라는 칭호를 써본 적이 없어요. 단 그냥 다 왕이에요. 마립간 뭐 왕들이죠. 왕들 칭호. 이런 건데 이 대진이라는 나라는 신라와 달리 이렇게 황제의 칭호를 이렇게 사용했었죠. 그래서 뭐 연호를 중광이다, 그다음에 시호를 진국 열 황제다. 또 대조영은 2세 대조영은 연호를 천통. 천통이라는 것도 좀 보면은 굉장히 연호가 의미가 있죠. 하늘에 종통을 잇다. 하늘에 맥을 잇다. 그래서 천통이에요. 이런 것들에서 어떤 그 역사를 연 대종상과 대조영의 그 건국자의 역사 의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보면 이제 그 황제들 명인데요. 열황제, 고황제, 무황제 쭉 나와 있죠. 그다음에 연호가 중강 천통이랑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한번 잠시 해보면 우리 환단곡에 이제 대진국 봉기에 나와 있는 연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이제 신당서가 있는데요. 중국의 이제 신당서에서는 이 신당서 중국의 역사서 중에서 아주 정사로 이제 정해져 있는 24가지의 그 역사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책이 이제 신당서인데요. 이 대진국 봉기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딱 해보니까 고황제인데 신당서에는 고황, 무황제인데 무황, 황제를 왕으로만 바꿔놨죠, 그죠? 그 다음에 연호를 본데 연호가 그대로 다 있어요. 천통까지는 없고 인한, 대흥, 중흥, 정력 쭉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당서를 쓸 때 당시에
대진국은 황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연호를 썼다는 거죠. 연호를 썼는데 뭐 틀리게 썼다면 만약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같이 썼으니까 이건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황제를 왕으로 낮춰서 역사서에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신당선이 이런 내용들은 아주 더더욱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사마천의 사기보다도 더 정치적인 색깔이 가미가 된 역사서가 바로 이제 이 신당서죠. 어쨌든 이 신당서를 통해서도 대진국이 황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대진국은 또 황제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궁전이 전면이 19칸이에요. 당시에 당나라의 장안성이 제일 큰 건물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는 전면이 11칸에 불과하거든요. 이만큼 건물이 컸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가가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효공주의 묘지가 80년도에 발견이 됐는데 이 공주 묘지명에서 이제 어떤 것이 쓰여 있냐면 이 공주가 이제 그 문황제의 따님인데요. 넷째 따님인가 아마 그럴 텐데요. 그분을 아버지를 이제 황상이라고 이제 묘지명에 적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위키피디아나 뭐 이런 데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왕비 묘비명에도 이제 황후라는 이제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동모산을 봤잖아요. 여기가 이제 동모산인데요. 이 동모산의 오른쪽 밑에 보면 여기가 이제 우리 어디에요? 우리 한반도 지도 보면 요 부분이 여기 이렇게 뭐냐면 이제 두만강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정효공주 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80년대 발견됐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대진의 통치 강력을 한번 보겠는데요. 아까 지도에서 잠시 봤겠지만 어마무시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3세 무황제 때는 계마, 구다, 흑수 등에서 전부 조공을 바쳤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장군을 파견해서 아까 산동선을 봤잖아요. 산동 반도에 있는데 거기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하고 신라가 다시 협력을 해서 대진을 침략을 했죠. 그런데 대진은 당당히 이것을 물리치고 해동성국이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대진이 강력이 굉장히 컸죠. 이제 이 산동 반도까지도. 근데 11세 선왕제 때까지는 뭐 이때는 세력이 절정에 대해가지고 남쪽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에 있는 경기도 일대, 북쪽으로는 대흥안령, 또 흑룡강까지, 서쪽으로는 요하. 요때 요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하가 아니라 더 왼쪽에 있는 난하 정도까지 아마 됐을 겁니다. 그 요하까지.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러시아에 있는 그 연해주까지 이렇게 넓이가 한 9,000리 이상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태백일사에 보면 바렛사람 셋이 호랑이 한 마리를 당한다라는 그런 내용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요 바렛사람 셋이 호랑이 한 마리를 당한다라는 말은 누가 했을까요? 어떤 나라에서 어떤 민족이 했을까요? 바렛사람이 했을까요? 바렛사람이 바렛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이 사람들은 바렛사람이 아니라 대진 사람이잖아요. 대진 사람이 자기들을 바렛사람이라고 얘기는 안 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얘기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당나라 사람이겠죠. 바레라는 이름을 만든 당사국이 이제 당나라니까요. 당나라 사람이 바레 사람 이렇게 본 거예요. 야, 저 바레 사람. 그래서 대진국 사람은 3명이서 호랑이 한 마리를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진에가 여기 보면 이제 뭐 개마, 흑수 뭐 이런 나라가 있잖아요. 이쪽이 연해주,
그다음에 뭐 대흥안령 산맥, 그다음에 아까 이게 이 산동반도 이때까지 그냥 이렇게 다 전부 대진의 역사 강토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경기도 일대 여기까지죠, 그죠? 여기까지. 신라는 아주 조그만해. 반도의 남쪽,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뭐 강역하고 비슷한데요. 이렇게 요 정도만 했었고 대진의 역사는 강토는 어마어마하게 컸죠. 자, 그다음에 대진의 통치 체제는 오경제도를 썼는데요. 이 오경제도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신교의 삼신오제 사장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즌 2에서 삼신오제 분기를 이제 우리가 다룰 텐데요. 이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삼신오제 사상에서 대진의 통치 체제가 나왔다는 거, 오경 사상이 나왔다는 거, 그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진의 멸망이 있는데요. 이 대진의 멸망은 참 미스터리죠. 근데 뭐 거란족의 기록에 의하면 싸우지 않고도 이겼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계속 나왔던 얘기들을 정리를 해서 뭐를 발견했냐면 백두산의 대폭발에 의해서 대진이 멸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이제 규명해냈습니다. 그래서 대진의 중심부에 있었던 백두산의 폭발로 인해서 국가가 속수무책이 됐을 때 그때 거란이 그 틈을 틈타 대진을 접수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역사학자들, 그 다음에 뭐 기상학자들, 이런 지질학자들, 이런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어,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보면 100년 전,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에 백두산의 화산 폭발에 의해서 이 분진이 낙진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일본에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것들을 저도 전에 한번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아간 것들을 직접 가서 백두산의 화산 폭발이 이 정도까지 날아왔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파악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린랜드 빙하 시추를 떨어서 봤는데요. 이 화산재가 이렇게 906 백두산 화산 폭발을 했던 946년 그쯤에 이렇게 이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이 저 위쪽으로 날아갔겠죠, 그죠? 그래서 그린랜드 빙하인데까지도 화산재가 날아갔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폭발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대진이 멸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려인데요. 이 고려라는 명칭을 통해서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하려고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국호 이름에서 여기에 이제 중간에 구자만 딱 들어가면 뭐예요? 고구려죠. 이렇게 하면 고구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고구려는 국호를 고려라고 썼어요. 우리가 그 어떤 책에서 보게 되면 고려 시대 이전에 쓴 책인데 고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고구려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고려는 고구려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당국 조선이 있었는데 저 뒤에 가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또 쓰잖아요. 그죠? 이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좀 뒤에 가서 또 고려라는 나라를 또 써요.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역사의 맥을 계승하고 계승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국호를 이렇게 역사 속에서는 똑같이 쓴 적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그렇죠. 중국에서도 연임금의 나라가 당인데 이 당나라를 그대로 떠 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당나라가 또 생기죠. 수나라 이후에 이제 당나라가 생기고 이런 것들처럼 나라 이름을 다시 한번 써서 그때 당시에 문화와 정신을 계승하고 부흥시킨다라는 의미에서 국호 이름을 이렇게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려는 고구려의 후예임을 본인들이 이제 확인하고서 고려의 정치 체제도 이제 칭제 권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육부 제도를 줬습니다. 이 삼성육부 제도는
황제국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유교의 명분론을 따르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육부는 천자국에서만 사용하는 것인데 고려가 삼성육부 제도를 썼다. 그 다음에 고려는 교서, 우리 이제 연두교서라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이 새, 첫해, 뭐 내리는 명령, 교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왕들이 쓰는 것들은 교서라고 하는데 황제는 교서라고 하지 않고 칙서 또는 조서 또는 칙령 이런 글자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 고려 시대 때는 이런 관에서 쓰는 용어도 이렇게 황제국에서 쓰는 용어를 썼습니다. 또 뭐 더할 나위 없이 고려도 이제 외교 문서를 보냈겠죠. 당시 이제 요금 원명청 할 때 금나라가 있었는데 금나라도 자신들이 황제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국서를 보냈죠. 고려 국왕이 황제가 국서를 보냈는데 그 답신에서 금나라 황제도 고려국의 황제를 인정을 하고서 뭐라고 썼냐면 대금의 황제가 이제 금나라의 황제가 아니고 이제 거기다 내 대자를 붙였어요.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대금의 황제가 고려국의 황제에게 글을 보낸다라고 이제 국서에 표시가 돼 있죠. 이런 정도로 고려도 황제국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또한 뭐 이규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시에 연등의 축시에 이제 천자라는 표현도 썼고요. 더군다나 황제국이니까 연호는 당연히 사용했겠죠. 태조 이성계 누구죠? 태조 왕건이죠. 왕건이 천수란 용어도 사용했고 이제 고려 광종 아주 유명한 광종이죠. 왕권을 강화한 그 광종은 이제 광덕 또는 중풍이라는 연호도 쓰고 또 고려 때는 개성을 이제 황도라고 했죠. 예전에 이제 드라마 보면 황도에 들어간다 뭐 그런 드라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대사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황도 개성을 황도 또는 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원구단을 설치해서 개성에서 제천의식을 거행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첨성대가 이제 경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 이 고구려 개성에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전에 한번 검색을 그래서 한번 해봤었거든요. 실제로 이 첨성단이 있습니다. 첨성단은 뭐 별을 바라보는 뭐 그거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다른 의견으로서는 제천 의식을 거행하던 곳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고려에서도 제천 의식을 했습니다. 이 제천 의식을 하는 것은 왕은 못하죠. 천자국에서만 제천 의식을 거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물, 기와장에 이렇게 춘풍 뭐 이런 연호가 기록된 내용들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는 그런데 이제 황제국에서 결국은 왕이 됐죠. 왕 이름에다가 뭐 충자를 붙여서 원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나라 왕이다. 그래서 뭐 충렬왕, 충무왕, 충해왕, 충수왕 뭐 이렇게 이제 제후국으로 전락을 해버렸는데요. 이렇게 제후국으로 전락을 해버린 이유를 그 당시에 왕을 보필했었고 그 당시에 국정에서 간을 했던 그런 분 중에 한 분인 행촌 이암 선생이 그분의 저서의 그 서문에 이렇게 국가가 망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긴데요. 조금 더 좀 줄여서 보면 일단 요 색칠한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국유형하고 사유혼하니 국가는 형체와 같고 역사는 혼과 같으니 그런데 형과 실혼이 보호야. 어떻게 국가가 또는 형체가 혼을 잃어버리고서 가히 보존이 될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를 알아야 된다. 천하만사가 선제지하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 선제지야 모든 만사 만물을 이해할 때는 먼저 선제지하를 해야 되는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를 알아가는 그 첫 번째는 무엇으로 시작이 되느냐 하면 삼신일체의 도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삼신일체지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환단국이 전체를 아울러서 관통을 하는 한 사상의 그 근원이 되는 것이죠. 삼신일체의 도. 이 삼신일체의 도가 삼신인데요. 이 삼신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삼신은 여기 보면 조화의 신과 교화의 신과 치화의 신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한 분의 신이 이렇게 조화, 교화, 치화의 세 가지의 본성으로 나뉘어서 실제로 작용한다고 하는, 그런데 이 삼신이 하나로 일체가 되어서 작용한다고 하는 근원적인 사상, 근원적인 진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근원적인 진리가 삼신일체지 도가 없어져서 여기 보면 이제 부여에는 부여지도가 없어진 이후에 한나라 사람이 부여에 침략을 했고, 그 다음에 고려에는 고려의 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몽고인들이 침입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여지도 고려지도라는 게 바로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삼신일체지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간신배들이 여기 보면 잠청배, 지사론 이런 간신배들이 들끓어가지고 역사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국가가 망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촌 이암 선생은 이렇게 역사의 혼, 민족 문화의 원형 정신이 없어질 때 또는 사그라질 때 그때마다 역사는 굉장히 역사가 굉장히 휘몰아치고 위험천만한 세상으로 바뀌고 또는 국가가 망하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드러난다고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려가 망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이제 조선, 그다음에 대한민국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자, 요 조선 이후에는 이제 사실상 조선은 우리 환단국에 보면 태백일사에 뭐 대진국본기, 고려국본기 쭉 나오는데 이 이맥 선생, 이 태백일사를 쓰신 이맥 선생은 조선시대 중종 때 분임에도 불구하고 조선국 본기를 쓰질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이 삼신일체의 도, 그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는 고려까지는 살아 있었는데 이 조선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사대에 빠져가지고 그 이전에 어떤 한민족의 역사 정신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조선을 국가로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식에 의해서 조선국 본기를 적지 않으셨습니다. 어쨌건 이 조선은 그렇게 망해가고 있었는데 그 망해가는 조선시대 말기에 아주 두 가지, 여기에는 지금 고종 황제의 대한제국 선포가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고종 황제의 칭제고는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요거보다 조금 먼저 몇십 년 먼저 뭐가 있었냐면 경주 사람 수훈체제우라는 분이 역사의 혼과 같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역사의 혼과 같은 내용을 들고 일어나신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동학이죠. 그죠? 그런데 이 동학을 잘 보려면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삼신일체의 도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여기 삼신일체의 도가 있는데 이 삼신일체의 도와
도를 주재하는 삼신일체의 상제님, 상심일체지 상제님이 또 있는 것이죠. 이게 역사 한 환단고기 책을 보면 이 도와 제의 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왜냐하면 도가 있으면 그 도를 다스리는 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에는 이러한 원리 원칙을 가지고서 역사가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뭐가 어떤 분이 있으냐면 이 도를 주재하는 분이 상제님이시고, 땅에서는 이 도를 주재하는 분이 누구냐면 황제다라고 해서 하늘에는 상제, 땅에는 황제라는 이런 그 사상이 동방에서는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도와 삼신일체의 도와 그 삼신일체의 도를 주재하는 삼신일체 상제, 이런 내용을 들고 일어나셨죠. 그분이 창도한 것이 바로 뭐냐면 동학이에요. 동학. 우리가 지금까지 국통맥을 쭉 공부해 왔는데 그 국통맥에서 현저하게 우리가 드러내놓고 아까 초기에 처음부터 얘기했던 국통맥이 도대체 뭐냐면 이 민족의 원형 정신, 삼신일체 도의 정신,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내려왔는데 조선시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그것을 수은 최재호 선생님이 들고 일어나신 사건이 동학 창도 사건입니다. 그 내용이 고종 황제죠. 고종 황제가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는 내용이고, 뒷부분에 있는 것은 뭐냐면 원구단 황궁우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원구단이 있고 황궁우인데, 황궁우는 삼신상제님, 황제, 옥황상제는 위패를 모시는 곳이고요. 원구단에선 천제를 지내는 겁니다. 이 천제를 지내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황제국에서만 천제를 지낼 수 있죠. 황제만이. 그래서 이 원구단에서 고종이 황제로 등극을 하고, 고종 황제로 등극하고 천제를 삼신상제님께 올린 내용이 이제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 원구단을 전부 무너뜨려 버리고 이렇게 해놨죠. 조선 호텔을 지어놨습니다. 아주 참 이런 거 보면 너무 숭악하고 일제의 만행이라는 게 참 너무너무 깊이 파고들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원형 정신을 드러낸 그 자리를 뭉개뜨리고 호텔을 지었어요. 이 호텔, 당시에 이 호텔을 드나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우리 조선 사람일까요? 아니면 일본 사람들일까요? 대부분 다 일본 사람들이겠죠. 일본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먹고 자고 히덕거리고 술 마시고 놀고 파티하고, 뭐를 정원 삼아? 상제님을 모신, 우리 한민족의 원형 정신을 모신 원구단을 정원 삼아서 이렇게 호텔을 지어놨습니다. 이 조선 호텔은 아직도 있죠. 이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최순 대성사님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요. 자, 여기 보면 이 경신년 1860년 4월 5일 날 최재호 대성사님이 그 직접 체험하신 내용을 적어 놓으신 책이 뭐냐면 동경대전입니다. 아까 동자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동자 조금 로딩이 느리네요. 이 동경대전인데, 이 최세훈 대성사님이 직접 경험하신 내용을 전부 적어 놓으신 게 이제 동경대전인데, 이 동경대전의 구조를 조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계자 상고 이래로, 아주 옛적부터 그 예로 춘추질대, 이 질자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봄과 가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시가 그 사이에 성세가 된다. 그런데 그것은 불천불력이다. 옮겨가지도 않고 바뀌어지지도 않는다. 그것이 이제 추나 추동 사시의 역사 정신이면서 원칙이죠. 그것은 불천불력이다. 그런데
이것이 시역 천주 조화지다. 이것이 하늘의 주인. 이 하늘의 천주라는 것이요. 천주라는 것이 이 주자라는 것은 뭐냐면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주장.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주장한다는 그런 뜻이죠. 하늘을 주장하는 또는 하늘의 주인이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 천주님 삼신상제님의 조화로운 그 자취 흔적이 바로 이 저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 내리고 이슬 내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천주님의 조화임을 모르고 그냥 아이고 은혜롭다 은택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와 기지무의야 그거는 그냥 저절로 원래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만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불이 4월에 몸이 막 춥고 몸이 이 전자가 싸울 전자인데 이게 또 몸이 떨린다 이런 전자로도 쓰입니다. 몸이 떨리는데 질부득 집증 그 증세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유하 선어 호리 미중이라 어디선가 선어 신선이 말씀이 있는데 호리 미중 호련히 내 귀 속에 들어왔습니다. 경기 탐문 중 놀랄 경자 놀라고 놀래서 일어나서 탐문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은즉 왈 물구물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경자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지만 조금 깊이 설명 못 드리겠고요. 이 제가 생각나는 한시 중에 원보 공지탁 대호 공천경 이런 한시 중에 경자가 있는데 경자가 바로 이겁니다. 이 경자인데 이 경자는 요거랑 그다음에 말마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마자가. 근데 요 왼쪽 부분에 요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개를 얘기합니다. 개가 귀를 쫑긋하고 서 있는 모습. 그다음에 요것은 이제 그럴 문자죠. 그럴 문자. 그다음에 말. 이 말은 잘 놀래죠. 또 개는 아주 귀를 쫑긋 세워서 뭐 조그만한 변화가 있어도 바로바로 이제 알아차리는 그런 건데요. 개와 말의 모습을 이렇게 그럴로 나타낸 것인데 이것이 이제 놀랄 경자거든요. 말을 한번 놀래면 하늘로 그냥 다리를 막 고개를 하늘로 쳐대고 포효를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뭐 굉장히 그 놀래서 탐문을 했는데 그 대선인의 말씀이 놀라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얘기한다. 상제라고 일컬었는데 여부지 너는 어째 상제를 모르느냐 라고 이제 동경대전에 써 있습니다. 세인이 위야 상제 오늘 여부지 상제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하늘에는 상제님이 계시고 땅에는 황제가 있는 것이죠. 황제가 있는데 네가 지금 하늘에 있는 상제를 모르느냐. 부도하는 자로서 어찌 하늘에 있는 상제님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화주문 주문을 받아서 내 주문을 받아서 교인 위야 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여역장생 너 또한 장생을 얻을 것이고 호덕천하 할수리라. 이렇게 이제 동경대전 원문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 동경대전 최순 대성사님은 역사 속에 면면이 흘러내려오던 삼신일체 도를 이 구한말에 완전히 무너져 있던 한민족의 정신과 그 혼 속에 이 삼신상제님의 정신을 바로 세우신 분이 이제 그분이죠. 그래서 동학 뭐 한 300만 교도 이상이 이 삼신상제님을 신앙하고 그분이 내려주신 여기 주문 있죠. 이 주문이 이제 시천주 주문인데요. 이 시천주 주문을 읽고서 이렇게 역사를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동학혁명이죠. 자, 이렇게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여, 사국, 대진국, 고려, 조선, 대한민국 총 몇 개냐면 1, 2, 3, 4, 5, 6, 7, 8, 9, 9번. 신지비사에 보면 고려 때 신지라는 벼슬이 있는데 그 신지에서 내려오는 아주 비사, 숨겨져 내려오는 그런 비사에 보면 구변지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홉 번 변화여서 그 한민족의 국통이 9번 변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한민족 국통이 9번 변하는데 이 국통에서 면면이 쭉 이어져 내려온 그 내용, 인류 문화 원형 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형 정신이 바로 뭐냐면 삼신일체의 도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시적으로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 우리가 삼신일체의 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신일체의 도를 다음 시즌 2에서는 삼신오제분기 태백일사의 환단고기 태백일사의 삼신오제분기를 통해서 이 삼신일체의 도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이제 다음 시즌 2에서는 이렇게 일정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대한사랑 인문학 강좌 시즌 2는 8월 16일부터 시작이 돼서요. 삼신오제분기 강의되고 또 이제 대마도 역사 탐방기도 한번 일본 땅에는 어떤 식으로 역사가 전개되어 갔고 또 그 역사 전개된 내용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뿌리 내리고 있었는지를 한번 탐방해 보셨던 분들을 모시고서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보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칠성문화 같은 거, 삼신과 칠성문화, 또 한민족의 역사를 이어왔던 난가의 맥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 전체적으로 이제 삼신오제분기하고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시즌 2에서는 같이 공부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대진, 고려, 조선을 마지막으로 구변지도의 국통맥을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